이 PPT 그 제가 오늘 독서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 지금 장학사 저 님께서 사실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지금 대학 우리 이제 공부 제 책도 이제 공부 잘하려면 책 읽어야 돼 뭐 이건데 사실 이제 대학이 이제 유명무실해져 가는 그런 아주 광속으로 유명무실해져 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도 MBA 나와도 취직을 못해요. 그래서 MBA 대학생들이 그런 아주 유명한 거 있죠. 자기가 써서 들고 3분의 1 값이면 저를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써서 할 정도로 그렇고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도 일자리는 이제 광속으로 줄고 있는데 학벌로 이제 갈 수 있는 직장들은 엄청 또 학벌을 갖고 나오는 친구들은 많은데 계속 누적이 되니까 이제 떨어지고 뭐 단적으로 이제 학교 선생님만 해도 얼마 전만 해도 무조건 교대 가면 무조건 선생님이었잖아요. 이제 부임을 못하는 이런 이제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광속으로 시작이 됐는데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사회에 나갈 때가 되면 아마도 이제 사실 미래학에서는 대학이 해체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대학이 해체될 것이고 그러면 그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맞는 인재들을 키울 것인가 이 문제를 아주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들여다보면 섬뜩섬뜩한데 우리는 이제 예전부터 해오던 방식, 70년대부터 해오던 방식으로 계속 해가고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뭐 하고 있는 거니까 일단 여기에 잘 적응한 후에 뒤에 방법을 모색해 봐야겠죠. 일단 오늘 제가 독서에 대해서 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릴 거는 이 책이 독서의 전부를 얘기하는 책은 아니에요. 제 강의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독서를 얘기하지 않는 책이고 얘기하지 않는 강의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 독서를 보통 마음의 양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래는 그게 맞아요. 독서의 진짜 효용은 책을 이제 제대로 읽게 되면 우리가 책 여러 권 읽어야 효과를 본다 그러잖아요. 그것만큼 큰 착각이 없어요. 원래 책은 한 권을 읽고 충격을 받는 일이에요. 그 생각 자체가 바뀌거나 이 생각이 바뀌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 내 마음의 꼴의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읽는 즉시 마음의 꼴에 어떻게 이걸 우리가 이제 감동이라고 부르잖아요. 엄청 큰 충격을 심리적 충격을 받고 생각을 바꿔 먹는. 그래서 마음의 꼴 자체가 바뀌는 일이에요. 그래서 책을 한 권 한 권 읽을 때마다 이 충격을 계속 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한 권을 읽고 만약에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독서는 실패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원래 독서입니다. 그리고 지식 도서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밀물과 썰물 우리가 보면 바닷물이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 밀물과 썰물은 달이 지구와 달 사이에 이제 인력이 작동을 하잖아요. 그럼 바닷물은 유동체니까 달이 있는 곳에 볼록 렌즈처럼 바닷물이 이렇게 땡겨가는 겁니다. 그럼 이쪽에 있는 육지에서는 물이 빠지겠죠. 그럼 그걸 보면 썰물처럼 보이는 거고 이쪽에 있는 육지에서는 이쪽이 볼록해지니까 물이 들어오겠죠. 그럼 이건 이제 밀물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걸 알고 보는 밀물 썰물과 이걸 모르고 보는 밀물 썰물이 다르죠. 지식 도서를 읽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해하는 세상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넓히다 보면 어떤 단계까지 가냐면 무신론자 경우에는 이 우주의 모든 것이 중력 질서로 돼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게 생기면 통찰력이 생깁니다. 이제 다른 어떤 것을 봤을 때 내가 모르는 어떤 것을 봤을 때 그걸 보고 그게 근본이 뭔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들이 생기죠. 이런 게 누적이 되면 이제 이런 게 사실은 독서의 진짜 효용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할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독서의 진짜 효용이 이 초코파이로 비유하자면 초코파이 뜯으면 초코파이가 나오잖아요. 이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실제 효용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그 초코파이 안을 보면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냐 하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언어 능력이라고 부르는 그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놓고 그것도 학교 공부와 직결해서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사실 이걸 직결해서 얘기를 하면 부모님들께서 또 그렇고 들으시는 분들이 책을 공부를 위해서만 읽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고 이거는 나와는 상관없고 우리 아이에게만 상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이 언어 능력의 기본은
언어 능력이 높다 낮다 이건 사실 무슨 얘기냐면 사고력이 높다 낮다 이거 같은 얘기예요. 우리 사고를 생각해 보시면 사고를 할 때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현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묵독을 할 때 글을 읽을 때 일어나는 현상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마음이 아팠다 라는 글을 읽을 때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나는 마음이 아파 라고 생각할 때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 능력이 낮다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영유아 레벨의 언어 수준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물론 그런 아이는 없어요.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강아지 똥 정도의 언어 구축력이 있는 거예요. 강아지 똥 이 수준이 낮다는 게 아니라 그 책이 갖고 있는 언어의 조밀도가 이렇게 되게 헐렁하잖아요. 왜 그 언어 사고력이 굉장히 낮은 것을 베이비 토크라고 부르는데 베이비 토크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배고파, 심심해, 밥 줘, 놀고 싶어 이런 거잖아요. 단절돼 있어요. 단순하고 전달하는 논리가 단순하고 단절돼 있는 것, 사고 자체가 단순하고 단절돼 있는 것을 베이비 토크라고 합니다. 그럼 언어 능력이 올라간다는 건 점점 조밀해지는 거예요. 사고가 점점 조밀해지고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림책에서는 한 페이지에 막 500년이 지나가기도 하고 굉장히 퍽퍽퍽 뛰잖아요. 문장 간격도 굉장히 넓고. 근데 이제 언어 수준이 올라간다는 건 굉장히 조밀해지는 거예요. 거기 선생님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이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어떤 행위를 하면서 있는지를까지 보여주는 식으로 조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몽실 언니랑 강아지 똥의 언어 서술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어떤 아이가 몽실 언니를 읽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 됐다는 건 그 정도 조밀한 사고를 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어가 낮다는 건 그걸 해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고등학생 아이가 초5 정도의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는 사고 수준이 초5 정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곧바로 어른들하고도 직결되겠죠. 내가 아무리 어른이라도 언어 수준이 떨어진다면 물론 삶의 경험들은 다 가지고 계시고 그게 되게 많은 삶의 역할을 하지만 사고력의 수준에서 보면 내가 만약에 어른이지만 내가 초등 고학년 동화 이상을 못 읽는 사람이야. 그 얘기는 나의 사고 수준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왜 아이들의 성적만 갖고 얘기를 하느냐? 이게 수치로 잡히기 때문이에요. 어른들은 테스트를 안 하지 않습니까? 수치로 잡히기 때문에 사실 이걸로 얘기하는 거지. 이 근본 원리는 기본적으로 아이나 어른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적으로 얘기하더라도 이게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고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강사 생활을 12년 정도 했습니다. 전 3년 전에 그만뒀어요. 사실 이 책이 제가 강사 생활을 그만두면서 그만둬야지 하고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 쓰면서 이제 강사 생활 그만뒀는데 그러니까 3년 전이니까 제가 강사 생활 시작한 게 15년 전이고 3년 전에 그만두고 12년 정도 했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강사 일을 하면서 우리 교육계에서 거대한 두 가지 흐름이 있었어요. 변치 않는.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학습량이 점점 늘어나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좀 저는 처음에 되게 경이로웠어요. 왜냐하면 처음 제가 대치동에 딱 갔는데 애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초딩들이 정말 너무 심하게 거의 삶이 다 공부인 정도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중학생도 마찬가지고 고등학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아무리 그래도 이거보다 더 시킬 수는 없다. 이거보다 어떻게 더 시켜? 그런데 한 2, 3년 지나니까 이거보다 더 시키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더 시켰냐면 이때 뭐가 있었냐면 아무도 얘기한 적은 없지만 심리적 저항선이 있었어요. 부모님들 사이에. 우리 초3 이하의 어린이들은 꼬맹이들은 5시 전엔 집에 들어오자. 이런 심리적 저항선이 있었어요. 태권도 정도만 6시, 7시까지 하고 5시에는 집에 들어오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한 2, 3년 지나니까 그 심리적 경계가 확 무너지더니 우리 꼬맹이들이 저녁 시간에도 학원을 가는 이런 좀 슬픈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중학생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었어요. 주 5일제를 하자. 주말에는 우리 공부 시키지 말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2, 3년 지나니까 팡 터져서 주말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의들이 막 개설됐어요. 고등학생은 그때도 뭐 계속 공부했고 지금도 계속 공부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학습의 강도가 점점점 세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두 번째 흐름은 뭐였냐면 언어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게 잡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언어 능력 평가를 6개월 단위로 저는 이제 초등부터 고등까지 다 하는 학원을 프랜차이즈 학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뒤로 제가 학원을 냈을 때도 초등부터 고등까지 다 하는 학원을 했었어요. 6개월 단위로 언어 능력 평가를 하는데 일단 수치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올해 애들 첫 해에 만났는데 애들이 언어 능력이 떨어져. 큰일인데? 그 다음 해 같은 학년 애들이 새로 들어오잖아요. 더 떨어져. 큰일이네? 그 다음에 더 떨어지는 거예요. 쭉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12년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부터는 어떤 위기감이 들기 시작했냐면 이러다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다. 정말 심각해요. 책을 정말 못 읽어요. 이게 제가 못 읽는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 그래봐야 뭐 얼마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 어느 정도냐면 책을 읽고 줄거리가 안 꿰지는 애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글자를 다 읽었어요. 그 학년 또래가 되게 재밌게 있는 그냥 이야기 책이에요. 근데 그게 줄거리가 안 깨져요. 근데 물어보면 읽긴 읽었어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 핵심 주제와 상관없는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한 5년 전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세대에서 책을 잘 읽는 아이가 있고 글을 못 읽는 아이가 있고 이렇게 스펙트럼 박스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게 통째로 뚝뚝 떨어지는 느낌? 그래서 이제 한 5년 전부터는 이게 밑바닥이 너무 심하게 떨어져서 소통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런 생각. 근데 그런 친구들이 그러면 막 바보냐 그렇진 않아요. 피아노도 잘 치고요. 영어도 잘하고요. 다 잘해요. 책만 못 읽어요. 그 말은 교과서도 못 읽는다는 뜻이죠. 이런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독서 교육 강사들, 논술 강사들은 해가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독서 논술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제 보내시는 부모님들은 글쓰기, 토론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독서 논술 강사가 보기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이제 독서 논술 강사의 업무에서 보면 1% 이하예요. 토론과 논술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뭐가 중요하냐면 책을 일단 읽어오는 거예요. 핵심 맥락을 이야기책을 읽었으면 이야기책의 맥락 이해되게.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줄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읽어내는 거거든요. 이걸 못하는 아이들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수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지경이 된 이런 상황이 됐어요. 자, 이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자,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이 현상은 사실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 인지학자나 교육학자분들이 외국에 난리 났어요. 메리언 울프 이런 교수님들도 막 큰일 났다고 막 이러다가 이 문명이 붕괴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혐오 문화 있잖아요. 혐오 문화의 근간이 어디에 있냐면 공감 능력의 부재거든요. 근데 인지학자들은 이걸 어디서 보냐 하면 독서 경험과 능력의 부재를 공감 능력의 부재로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뢰 그러면 믿는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신뢰라는 단어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타인에 대한 신뢰, 배려 이게 그렇게 사전적 의미처럼 단순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신뢰라는 단어를 해석하는 힘이 필요한 거죠. 배려라는 단어를 해석하는 힘이 필요한 거고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해석하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텍스트로 볼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대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능력들이 붕괴되니까 어떤 식이 돼버리면 나와 다른 것은 다 혐오해버리는 거예요. 나와 다르네? 혐오. 그래서 모든 직군, 모든 분류를 해서 다 혐오해버리잖아요. 다 갈라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나라만의 현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미국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나라만의 현상도 아닌 거죠. 근데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의 언어 능력은 학업 성취도로 바로 잡혀요. 언어 능력이 떨어지면 이게 성적으로 바로 나옵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이제 난리가 났는데 이게 그럼 왜 그러냐?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누구도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도 없이 다 합의돼서 그냥 그건 그것 때문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스마트폰이에요. 왜냐하면 이 책이 독서의 일종의 생태계가 있다면 생활 생태계라는 게 있다면 독서 자리에 정확하게 겹쳐지는 게 스마트폰이에요.
우리 독서는 이제 마음 잡고 앉아서 읽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독서는 틈틈이 하는 거거든요. 차 타고 어디 갈 때, 뭐 지하철 타고 뭐 이동할 때, 약속 장소에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좀 일찍 가서 30분 먼저 책 읽고 이런 거거든요. 사실 자기 전에 좀 읽고. 근데 그 시간에 다 뭐예요? 다 스마트폰 하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다 스마트폰을 하니까 다 언어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이 문제를 훨씬 더 심각하게 겪고 있어요. 보급률 1위니까. 중학교 교실, 고등학교 교실 들어가서 스마트폰 없는 친구를 찾는 게 더 힘들죠. 너무 당연하죠. 근데 여기다가 또 뭐가 겹쳐지냐면 우리는 공부를 아이들이 그래도 교과서라도 읽으면 좀 나을 텐데 교과서를 애들이 안 읽어요. 교과서를 누가 읽냐면 강사 선생님들이 읽어요. 강사 선생님들이 읽고 설명해 주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과서도 안 읽어요. 자, 공부할 때는 듣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고 쉴 때는 스마트폰 하고 책 읽으라 그러면 학습만 읽어요. 읽고 이해하는 경험이 증발이에요. 증발. 그러니까 아이들이 책을 못 읽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능력이 떨어지면 이제 만약 중학생이 돼서 아이가 이런 성적표를 받아오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좀 특히 성실한 경우에. 영어 수학이 90점, 100점이에요. 나머지 과목이 60점에서 80점. 이게 전교 등수로 치면 한 50등에서 80등, 뭐 90등 이 사이 애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징표냐면 이게 이제 막상 받아보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다행이다. 어려운 영어 수학을 이렇게 잘하다니 이제 나머지 과목에서 올리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이걸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어려운 영어 수학을 이렇게 잘하는데 나머지 과목을 이렇게 받아오는 이 이상한 학습 능력은 뭐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실제로 이렇게 성적 받아오잖아요. 이 성적이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가요.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거조차 사라집니다. 이거는 정해진 테크트리예요. 자, 제가 우리 중학생들, 저 졸업 성적표 받는 중학생들의 실제 언어 능력이 어떤지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이 책 쓸 때 이제 학원을 접을 생각에 학원을 막 줄였을 거 아닙니까? 수업을 막 줄이고 막 없애고 수업도. 근데 한 녀석이 새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 이제 같이 다니는 친구의 친구였어요. 그 내가 야, 내가 3개월 뒤면 학원을 없앨 거야. 왜 들어오겠다는 거야? 근데 죽어도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2학년 이제 자유학년제 끝나고 시험을 쳤는데 영어 수학이 98, 100이 나왔어요. 나머지가 이제 60에서 80. 이렇게 나오면 이제 자세가 어떻게 돼? 이 친구 되게 또 전투적인 아이였거든요. 이제 나머지 과목 쫙 올려서 수익권에 들어야겠다. 이런 목표가 선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어차피 학원 맨날 글 쓴다고 가 계시니까 요즘 학생들도 없고 제가 가서 공부하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또 친구들 와서 놀라 그러지. 같이 와가지고 했다. 아니 자기 혼자 오겠대. 자기 혼자 와서 교과서 보다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서 그래 좋아. 약속 지키고 혼자서만 와야 돼. 이렇게 해서 왔어요. 첫날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 제가 그 다음날 이제 칼럼을 하나 써야 되는데 원고지 700짜리. 원고지 700면 금방 쓰거든요. 제가 아까 여기 앞에 앉아서 막 스마트폰 했잖아요. 칼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도 이걸로 쓰고 칼럼도 이걸로 쓰는데 왜냐면 앉아있을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틈틈이 써야 돼요. 그 이제 7매면 한 2시간 이 정도면 써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그날 마음이 가뿐했겠습니까. 그래서 학원 앞에서 만나서 문 열고 들어가면서 휘파람을 불면서 내가 그 친구한테 야 가서 공부 열심히 해 화이팅 하고 저는 제 방에 들어와서 이제 창문 열고 커피 내리고 막 컴퓨터 켜고 막 휘파람 불면서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왔어. 제가 이제 들어갈 때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했거든요. 근데 컴퓨터에 사과 마크가 사라지기 전에 저를 온 거예요. 저는 처음에 무슨 연필 빌려주세요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들고 있는데 걔가 들고 온 게 이거였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걸 보더니 저한테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얘가 나를 놀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응? 그랬더니 아니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잘 감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는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땅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야 라고 얘기해 줬죠. 그랬더니 걔가 저를 이 사람이 나를 놀리나 이런 표정으로
이게 이제 중학교 교과서까지는 이제 초등에서부터 이제 쭉 올라가면서 교과서가 점점점 조밀해지잖아요. 논리 수준이. 근데 중학교 교과서 이게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중3 교과서까지와 고등학교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는 본질적으로 초등학교 교과서 똑같아요. 좀 더 조밀해질 뿐이지. 어떤 점에서 똑같냐 하면 굉장히 친절해요. 다 설명해줘요. 국가의 영역이란 하고 설명해 주잖아요. 이걸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국가의 영역을. 설명해주고 심지어 한 번 더 설명해줘요. 이게 중학교 교과서예요. 고등학교 교과서는 어떠냐면 이게 없어요. 국가의 영역이란 따위로 시작하는 문장 자체가 없어요. 그런 게 나오면 이거 알지? 넘어가요 다. 자기 맥락대로 그냥 설명을 막 해. 뭐뭐란 이런 명제가 나오려면 최소한 도플러 효과 이런 거 있잖아요. 적색 변이 뭐 이런 게 나와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도저히 들어볼 일이 없는 어떤 게 나와야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실제로 중3 교과서하고 고등학교 교과서가 겉으로 보면 언어 조밀도 비슷해 보여요. 근데 A4지에 정리해 보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교과서 7배에서 8배 나와요. A4지가 똑같은 분량 페이지 분량을 정리하면 7, 8배가 나온다고요. 고등학교 그만큼 더 압축적으로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더 논리가 조밀해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중3 애들 공부 좀 잘하는 애들한테 저는 중3 되면 애들 한번 수업을 어떤 걸 하냐면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 4페이지 카피해서 그걸 읽고 하는 수업 일부러 한번 하거든요. 뜨거운 맛 좀 봐라 뭐 이러면서. 그럼 애들 중학교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고등학교 교과서 10줄 읽고 얼굴이 노래져. 좀 큰일 난 것 같은데 이런 표정으로. 왜냐하면 이게 사실 애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서 성적 많이 떨어지죠. 많이 떨어지는데 사실은 초6 교과서나 중1 교과서나 격차 별로 안 심해요. 격차는 언제 심하냐면 중3에서 고1 때 심해요. 그래서 초6에서 중1 올라가서 성적이 떨어지는 거는 교과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교과서의 언어 수준을 따라가고 못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본질적으로는 그 문제지만 초6 교과서 잘 읽었는데 중1 교과서 못 읽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는 중3 교과서 잘 읽어도 고1 교과서를 못 읽을 수 있어요. 격차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친구 그래서 제가 이거 막 예를 들어 설명했어요. 막 야 니네 집에 누가 니네 가족 허락 안 받고 들어와서 막 냉장고 쓰고 이러면 안 되잖아. 화장실 쓰고 국가도 막 그런 거야. 막 이렇게 예를 들어 막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애가 알았어 가는 거예요. 다시 왔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얘가 어디서 멘붕이 왔냐면 여기서 왔어요. 체조조위선. 체조조위선. 조수 간만의 차로 인하여 썰물 때 수위가 가장 낮았을 때 해안선을 말한다. 쉽죠? 어째 안 쉬운 표정들이시지? 이 글을 읽고 이해한다는 것은 모래시계에 모래가 누적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해한 부분이 남아있는 채로 그 위로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책 읽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여긴 어디고 난 누구지 이럴 때 있잖아요. 앞부분 다 날아가고. 그럼 다시 가셔야 돼요. 앞으로. 모래가 유실된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로 독서를 진행해 봐야 허공에 집을 짓는 거와 똑같아요. 기억이 나는 그럼 어디까지 가요? 기억이 나는 데까지 가셔야 돼요. 거기서 근데 기억이 나는 데까지 갔는데 그 앞에 또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길을 내쳐 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짧은 글도 마찬가지예요. 체조조위선을 이해하려면 일단 조수 간만의 차를 이제 이해했어요. 조수 간만의 차. 근데 그 차에서 썰물 때 조수 간만의 차에서 썰물 때의 수위가 가장 낮았을 때 이때 해안선 이렇게 이해되면 이제 이게 이해가 되고 요 짧은 문장에서도 조그만 모래시계가 이렇게 쌓이는 거죠. 근데 이제 언어 능력이 낮으면 애들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체조 조위선, 조수 간만, 차, 썰물, 수위, 해안선 이런 단어가 순차로 오지 않고 한 방에 습격하는 느낌을 받아요. 애들이 퍽 맞고 퍽 쓰러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고가 스톱돼 버려. 이런 걸 만나면. 제가 이거를 설명해 줬어요. 어떻게 설명해 줬냐면 해안 단면선을 그렸어요. 이렇게 바다를 이렇게 그리고 여기 졸라맨 하나 그렸어요. 이게 너야 하면서 너 바다 가서 밀물 썰물 본 적 있지? 네, 본 적 있어요. 자 봐봐. 조수 간만의 차로 인하여 썰물 때 썰물 알지? 썰물 물 빠지는 거. 그래 물 빠지잖아. 자 물이 빠져. 물이 빠지지. 자 물이 빠졌을 때 제일 빠졌을 때 이때 해안선 쉽잖아. 그런데 애가 저를 껌뻑껌뻑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약간 당황했어요. 뭐지? 왜 못 알아듣지? 하다가 제가 한 5초 만에 파악했어요. 얘가 좀 더 상세한 설명 필요하구나.
그래서 A4지를 뒤집었어. 이번엔 똑같은 그림을 하늘에서 내려다 보는 걸로 그랬어요. 자, 봐봐라 친구야. 자, 아까 우리가 이렇게 단면선이 육지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게 마치 물이 수위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만 보였잖니. 하지만 이건 대각이잖아. 위에서 보면 어떻겠어? 해안선,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선, 해안선, 이게 뒤로 빠지겠지. 제일 빠졌을 때 해안선, 이게 최저조위선이야 했더니 애가 오, 알겠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통수에 대고 소리쳤어요. 네가 스스로 읽고 3번씩 읽어봐. 3번씩 읽고 이해가 안 되면 그때 와 했는데 계속 왔어요. 제가 이제 보기 좋으시라고 이거 2페이지에 편집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반 페이지예요. 요 밑에 심지어 제가 얘기했던 그 그림 있잖아요. 해안 단면도 그림도 있어요. 원래 이제 책을 잘 읽는 아이들은 잘 읽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그림이 없어도요. 이 글을 읽는 순간 그 그림이 떠올라야 돼요. 머릿속에. 이게 이제 언어 능력이 높다는 건 이제 글을 읽으면서 생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이 생각에는 이 이미지적인 것도 들어가 있어요. 이걸 딱 읽으면 그 해안 단면도 떠오르고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야 돼. 근데 밑에 그림이 있는데도 저 그림이 왜 있는지 몰라요. 그 선생님이 설명해 주면 이게 그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한 페이지를 설명하는데 몇 분이 걸렸냐면 30분이 걸렸어요. 그날 그 친구가 8시에 집에 갔거든요. 제가 한 오후 1시가 지나서부터는 원고를 포기하고 그러니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약간 이런 자세가 됐어요. 들고 오는 족족 다 설명해 줘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집에 갈 때 8시가 돼서 집에 가는데 엄마가 이제 태우러 와서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서 저한테 쐐기를 받고 나갔어요. 딱 열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야. 선생님, 근데 설명 들을 때는 다 알 것 같은데 뭔가 찝찝해요 이러고, 정말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떨어지는데 정말 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날 제가 그래서 도저히 원고를 쓸 수가 없어서 소파에서 잤어요. 이 고갈된 멘탈을 잠으로 조금 회복하기 위해서 소파에서 한 3시간 자고 일어났더니 새벽이더라고요. 요만큼 회복한 멘탈로 원래 2시간이면 쓰는 원고를 한 6시간 걸려서 막 빨래 짜듯이 막 꾸역꾸역 짜가지고 겨우 써서 보내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랬던 거죠. 근데 이게 30분이 걸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험 보면 보통 100페이지 정도 돼요. 과목별로. 그럼 3,000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루에 5시간씩 보름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근데 과목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사회도 있죠. 이건 참 사회니까. 역사도 있죠. 과학도 있죠. 기술 과정 같은 것도 시험 보려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제일 시간 많이 드는 건 뭐예요? 영어, 수학. 공부 어떻게 해요? 이거 읽고 이해하잖아요. 3분 안에 끝나요. 3분 안에 끝난다고요. 이런 거 공부할 게 뭐가 있어? 연필 들고 읽으면서 중요한 단어 체크하고 별표하고 쫙 이해하면서 읽고 별표 그 다음에 한 번 더 읽고 좀 꼼꼼한 성격이면 정리 한번 해가지고 한번 외우고 끝. 그 100점 맞고 나와서 까먹고. 이게 원래 공부라는 저거잖아요. 이 과목에 공부 이렇게 시간을 들이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안 돼. 그래서 요즘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요? 시험 보면 시험 나온 거 찍어줘요. 저 슬픈 거. 그래서 왜 찍어주냐면 그 선생님 입장에서 제가 감정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너무 슬픈 거야. 애들이 영어 수학은 잘 나와. 그 나머지 과목 안 나와. 그럼 교감 선생님한테 막 상상이 되잖아요. 끌려가서 무슨 소리를 들을지. 그 수모를 견디기 위해서 애들한테 막 이렇게도 가르쳐보고 저렇게도 가르쳐보는데 성적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야, 몇 페이지 펼쳐. 몇째 줄부터 몇째 줄까지 별표. 거기서 시험 나온다. 상자 밑에 상자 보이지? 별표. 거기서 시험 나와. 이렇게 해서 시험을 찍어준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성적이 좀 올라오나 했더니 계속 애들이 어느 떨어진다 그랬죠. 계속 다시 떨어져. 이 학습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 전교 50등에서 80등 정도 되는 아이들의 언어 능력이에요. 물론 이 친구는 같은 성적이 나오는 친구에 비해서 좀 심한 편이긴 해요. 근데 그럼 딴 애들이 이거보다 많이 나으냐? 별로 많이 낮지가 않아요. 문제는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전 세대로 나오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교육부에서는 기초 학력 미달자를 발표를 하거든요. 한마디로 중학생, 고등학생, 영포자, 수포자, 구포자를 발표해요. 뭐 공부를 계속 많이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기초학력 미달자가
줄지는 못할 망정 늘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굉장히 가파르게 늘고 있어요. 4년 만에 2배, 2.1배가 늘었어요.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국어, 영어, 수학 중에 언어 능력의 지배를 가장 많이, 그러니까 언어 능력이 떨어졌을 때 가장 점수가 많이 떨어지는 과목이 뭘까요? 어떻게 알지 요즘에? 전에 이렇게 물어보면 국어요 다 그랬거든요. 맞아요, 수학이에요. 이게 왜 수학이냐면 언어 능력은 사실 사고력하고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연산 논리는 사고력이거든요. 연산 논리를 그 논리를 이해를 못하면 일단 물론 이건 노동의 학문이기도 해요. 반복 연습을 해야지. 근데 이해를 하고 연습을 하는 것과 이해가 안 된 채로 문제 풀이의 패턴을 보고 이걸 외우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이게 이제 중학교 한 2, 3학년까지는 그래도 문제 풀이를 여러 번 해서 패턴을 보고 외울 수 있는데 고등학교 가면 이게 안 돼요. 풀이 자체가 이게 왜 이렇게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답지를 보고 풀이를 보자니 이게 왜 이렇게 가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때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기초학력 미달자 4년 단 4년 만에 기초학력 미달자 가장 많이 증가한 게 수학이었는데 2.1배가 증가했어요. 그 다음은 국어였어요. 국어는 1.8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제일 적게 증가한 게 영어예요. 1.2배.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영어는 언어인데 언어는 지배를 많이 받지 않을까? 안 받아요. 생각해보세요. 언어 공부하는데 사고력이 필요해요? 영어 공부하는데 암기력이 필요해요. 영어는 언어잖아요. 암기력이 필요하다고요. 어릴 때 영어 해외 어학연수 보내고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절대 하지 마세요. 바보 돼서 돌아오는 경우 되게 많아요. 어릴 때 영어 교육을 너무 어릴 때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2학년에 영어를 이제 막 빡세게 시켜. 또 막 몰입 영어 교육 이런 거 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해외로 보내버리거나. 그러면 2, 3년 있다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애가 사고 수준이 거의 그 밑바닥에서 멈춰 있어요. 이거 왜 그렇지? 저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언어를 배울 때요. 가장 단순한 논리부터 배워요. I am a boy. You are a girl. 이거부터 배우잖아요. 물론 요즘 애들이 이걸 안 배우지만 이렇게 낮은 레벨에서 배우잖아요. 이게 뭐예요? 베이비 토크예요. 이게 애가 7살, 8살 초등학교 들어가서 초2가 됐는데 베이비 토크를 다시 시작해. 근데 책을 안 읽어. 이거 영어에 몰입하는 시간을 많이 드니까 정작 끌어올려야 될 사고를 못 끌어올려. 그러니까 중학생이 돼서 돌아왔는데 교과서를 보는데 애가 완전히 이거를 이 친구는 외계인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느낌이 들냐면 완전 먹통이 돼버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언어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그래프에는 되게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중학교 수학이 어렵습니까? 고등학교 수학이 어렵습니까? 고등학교 수학이 어렵잖아요. 그럼 수포자 고등학생 많아야 되잖아. 근데 봐보세요. 요게 중학생의 위에 게 수포자 비율 증가가 밑에 게 고등학생이거든요. 2018년도 거 봐보세요. 역전이 되기 시작했어요. 중학생 수포자가 고등학생 수포자를 앞질렀다고요. 그럼 얘들이 중학생이 되면 어떻게 될까? 고등학생이 되면 이 밑에 이 수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죠. 하지만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5, 6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갔을 때 이 하락폭은 멈추게 될 겁니다. 앞으로 더 떨어질 때 더 남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강의사 생활을 했을 때 가장 저점에 있다고 생각되는 아이가 가장 최신의 아이였는데 그게 지금의 5, 6학년이거든요. 지금의 5, 6학년 그럼 그 다음 애들은 더 안 떨어질 거냐?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보다 더 떨어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거보다 더 떨어질 수는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애들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애들한테 공부는 공부대로 많이 시키고 애는 애대로 바보를 만들고 있어. 우리가 애들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잘못이에요. 명백하게 이런 상태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결해? 그래서 사실은 저는 막 그런 얘기 드려요. 지금 독서 교육하기 너무 좋다고. 언어 능력이 많이 평균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독서 교육 조금만 하면 효과가 성적으로 막 그냥 막 팡팡 터져요. 막 이건 제가 현장에서 이게 왜 이야기책 재밌는 이야기책 있잖아요. 6개월만 한 일주일에 3시간씩 6개월만 있잖아요. 그럼 국어 성적이 바로 90점 위로 바로 올라가요. 해보면 얼척이 없어 진짜.
1년이 지나잖아요. 그럼 사회, 역사 이런 과목 같이 올라가요. 영어 수학만 이렇게 막 몰빵으로 교육시키면 뒤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 입시는 실패하게 돼요. 사고력은 떨어지게 되고요. 사실 역사나 과학, 사회 같은 과목을 뭘 하셔야 되냐면 일단 지금 초등학교 학부모님이시잖아요. 지금 뭘 하셔야 되냐면 특히 초3 이하는 학원을 보내지 마시고 교과서를 읽히세요. 애들한테. 우리 때 하던 방식, 우리도 책은 안 읽었잖아 솔직히. 우리나라는 6.25 동란 이후로 책을 읽었던 세대가 없어요. 항상 전 세계 꼴찌였어.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왜 그 정도가 아니었냐면 우리는 그래도 뭘 했냐면 교과서를 그래도 우리가 읽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초등학교 때 공부 잘했던 애가 중학교 성적 팍 떨어지고 이런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초등학생의 언어 능력과 성적이 일치했거든 그때는. 지 교과서 지가 잘 읽는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애가 공부 잘해? 성실하고 유능한 보습학원 선생님 만난 애가 공부 잘해. 설명을 잘 해주는 사람 만나서 설명 잘 들은 애가 공부를 잘하니까 뒤에 가서 설명을 더 이상 해줄 수 없을 정도로 교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 같은 사람이 붙어서 한 페이지에 30분씩 답 안 나오잖아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중학생은 전 과목을 대상으로 한 보습학원이 없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 왜 없는지 아세요? 저희는 알아요.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해요. 전 과목을 한 학원에서 가르쳐 준다는 건 불가능. 심지어 요즘 아이들의 이 학습 능력은 영어 수학조차도 영어 수학 이렇게 다 갈아 넣어도 이게 영어 수학 성적이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막 그래서 시험 기간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영어 쌤하고 수학 쌤하고 싸워. 수학 쌤이 애를 붙들고 막 문제를 풀이를 시키고 있어요. 영어 쌤이 전화가 와요. 아니 걔 지금 영어 해석도 다 못했는데 그 붙들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럼 수학 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선생님 지금 수학 성적 떨어지면 책임지실 거예요? 그럼 영어 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선생님 영어 성적 떨어지면 선생님 책임지실 거예요? 싸워서 누군가 승자가 되잖아요. 영어 쌤이 이기잖아요. 영어 성적이 올라. 수학 성적이 떨어져. 수학 쌤이 이기잖아요. 수학 성적이 올라. 영어 성적이 떨어져. 제로섬 게임이에요. 지금 뭘 하셔야 되냐면 초3 제가 왜 초3인지 초3을 얘기하는지 이따 말씀드릴게요. 초3 이하는 기본적으로 집에 들어오면 우리 똘똘아 교과서 어휘력 걱정하시잖아요. 뭐 어휘력 책 이런 거 사주지 말고 교과서를 보고 교과서에서 모르는 단어를 같이 찾아보고 그거를 알게 해주세요. 그걸 안 해서 문제인 거예요. 그걸 안 해서 어휘력 책을 안 읽어서 문제가 아니라 교과서의 어휘를 모르는 게 문제라고요. 교과서의 언어 수준만 내가 스스로 읽고 이해를 해도 기초적인 언어는 독서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교과서는 사실 책으로 치면 굉장히 헐겁고 이상한 책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책이라고 그걸 읽으면 언어 능력이 올라가요. 그걸 읽으면. 그래서 그걸 해줘야 될 땐 기본적으로. 근데 초4, 초5, 초6 정도 되면 이게 오기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왜 힘들어지기 시작하냐? 우리나라 애들은 영유아 때 책을 많이 읽어주잖아요. 그래서 한글 언제 배웠느냐와 상관없이 맥락을 이해하는 힘이 영유아 때 세. 그래서 초등 1, 2학년 때 애들이 교과서가 어려워서 이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하도 책을 열심히 읽어주셔가지고 애들이 맥락을 엄청 잘 이해해. 물론 이것도 요즘 들어서는 좀 많이 약해지긴 했어요. 엄청 잘 이해해요. 그래서 한글만 깨치면 그 즉시 바로 이제 할 수 있어요 애들이. 그래서 읽으라 그러면 읽을 수 있다니까. 근데 초4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못 읽는 애들이다 교과서를. 우리가 왜 대단한 책을 자꾸 주려고 하시는 거 있잖아요. 애들한테 뭔가 대단하고 어려운 책, 막 위대한 책 이런 거 있잖아요. 왠지 지식 도서를 읽혀야 될 것 같고 역사책, 뭐 과학책 이런 거 읽혀야 될 것 같고 애가 초 5, 6 정도 되면 막 고전 읽혀야 될 것 같고 그 대단한 책 있죠. 저는 해봤어요 수업 시간에. 언어 능력 상승 효과가 1도 안 나와요 그런 책은. 처음에 되게 당황했어요. 이거 왜 안 나오지 효과가? 아니 언어 능력은 책의 수준이 결정하지 않아요. 책의 수준이 결정하는데 책 수준이 높은 책을 읽으면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 올라가냐면 책을 읽었는데 읽고 이해될 때 올라가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내 언어 수준에 맞거나 오히려 낮은 게 나아요. 내 언어 수준보다 낮은 게 낫다니까. 여기서 조금만 높아지잖아요. 그럼 힘들어 벌써. 근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독서 교육을 하냐면 애가 초2인데 초2 책을 줬더니 잘 읽어. 우리 막 무슨 생각이 들어. 저 잘 읽네. 초3 책 한번 줘볼까? 초3 책을 줘. 초3 책도 잘 읽어. 그럼 야 잠깐만 기다려봐. 초4 책을 줘. 그 초4 책을 읽으면 이제 애가 저 서서히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그게 좀 덜 힘들어 보여. 그럼 어떻게? 초5 책을 줘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부모가 우리는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책 재밌어? 알았어.
네가 언제까지 재밌어 하나 한번 보자 하고 계속 레벨업을 시키는 거야. 그 결국 책을 못 읽는 애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 대부분의 아이들 그 어렸을 때 반짝반짝 빛나는 독서가들이 있거든. 책 좋아하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꽤 많아요 심지어. 근데 초6이 되면 얘들이 다 어떻게 돼 있냐면 책이라면 이를 가라. 책, 나한테 책이라 그랬어? 그래서 중학생이 돼서 책 읽으려고 그러면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바로 이렇게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독서의 원리를 정반대로 부모님들이 이해하고 계세요. 어려운 책을 읽어서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책을 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읽긴 읽었어. 재미도 없고 일단 미쳐버리겠어. 이거 막 생각해보세요. 이해가 안 되면 그 글자를 그냥 읽는 거예요. 글자를 앉아서 3시간씩 글 읽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건 저도 못해.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를. 고문이에요 고문. 반대로 반대. 근데 이게 이제 언어 능력이 초사돼서 이제 괴리가 발생하면 교과서를 읽으라 그러면 그런 현상이 발생해 버린다고.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초사 교과서를 읽고 설명 한번 시켜봤는데 못해. 그럼 뭘 하셔야 되냐면 교과서는 일단 놔두고 이야기책을 막 읽게 하셔야 돼. 자기 언어 수준에 맞는 이야기책.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막 금방 올라오거든요. 근데 금방 못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면 또 그거 추천 도서 있지. 추천 도서 목록 찾아. 야 이게 추천 도서 이거 읽어. 근데 그 내 언어 수준에 안 맞는데? 내 언어 수준 안 맞아. 그럼 똑같아. 교과서 있는 거 똑같아서 힘들어. 정말 저 책이라면 정말 이가 갈린다 이렇게 돼요 또. 결국 안 읽게 되는 거예요. 뭘 하셔야 되냐면 목숨을 걸고 애가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그걸 막 부모님이 찾으려고 그래. 애가 찾아야 돼요. 그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애가 또 그 쉽고 재밌는 책 읽고 있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또 못 견뎌요. 맨날 판타지 동화 말고 막 뚜껑이 열리면 야 너 한국사 책 안 읽을래? 이렇게 돼요. 애는 정말 잘하고 있어. 그 실제로 그렇게 자기 또래 이야기책 잘 읽는 애들 목표점 어디다 두셔야 되냐면 초5, 6 때요. 초5, 6 동화를 부모가 뜯어 말리는 데 읽는 애들이 있어요. 얘들 언어 평가 해보잖아요. 그럼 초5면 보통 중2 정도 나와요. 이게 막 근데 요때 막 고전 명작 읽히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초5 때 언어 평가하면 초4 나와요. 독서는 적극성이 책을 생각하고 똑같다는 게 생각을 누가 야 너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재미있게 읽는다는 건 뭐냐면 독서라는 생각을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때 막 발전한다고. 제가 무슨 애들의 행복을 위해서 재밌는 책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 그게 제일 효과가 좋아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책을 주셔야 돼요. 자꾸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부모님들한테 뭐 그런 책 있잖아요. 고구려 장한성과 동북아시아 도성제 막 이렇게 두꺼운 막 도표가 있는 책을 여러분들 막 나눠드리고 읽으라고 해요. 막 이 책 진짜 좋은 책이에요. 막 읽으시겠어요? 그걸 읽으시겠냐고요. 우리가 애들한테 하고 있는 게 이런 짓인 거예요. 못 읽어요. 독서의 첫 번째는 부모님들이 아이의 독서를 디자인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 부모 세대한테 우리 선배 부모 세대한테 좀 배워야 되는데 우리 선배 부모 세대들이 어린 독서가들을 다 초등 6학년 기점으로 다 킬시켰거든요. 완벽하게 킬시켰어요. 중학교 들어가잖아요. 스스로 책을 읽는 아이는 그 반에 한 명 있거나 없어요.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고등학생은요. 정교에서 찾아야 돼. 정교에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서 책을 가장 읽지 않는 나라의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 왜? 좋은 책 갖다 줬거든. 부모가 생각하기에 좋은 책. 독서는 좋은 책을 읽는 게 아니고 내가 흥미가 가고 재미있는 걸 이거는 그러면 좋은 게 아니고 이게 없으면 독서가 안 돼요. 자꾸 집에서 독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시면 안 돼요. 독서는요. 독서 문화가 있고 독서 교육이 있거든요. 교육은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독서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핀란드식 독서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못하냐면 독서 문화가 안 돼 있으니까. 독서 교육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평균 언어 능력이 동일한 레벨의 책을 읽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돼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래야 독서 교육이 돼요. 예를 들어서 핀란드 같은 경우는 수업을 이렇게 하잖아요. 자 얘들아 교과서 펼쳐 지진 나오지 덮어 가자. 학교 도서관을 가. 야 흩어져서 지진에 대해서 읽어. 일주일 동안 그 짓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발표를 해.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돼요? 솔직히 우리 교과서 지진 읽으면 지진 알게 돼요?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조차도 지진을 읽어도 지진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진이라는 지식이 화산이라는 어떤 단일 지식이 20페이지 정도 단원 20페이지 정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식은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아주 단편적인 것일 수밖에 없어요. 교과서에 들어간 지식이라는 건 일종의 이 나이 때 이 정도 알아줘야 돼 하는 지식의 카탈로그 같은 거예요. 요거 알아야 되니까 요거 알아나? 거예요. 그걸 알려면 어떻게 돼? 책을 읽어야 돼. 그것도 심지어 지진에 대한 책을 한 3권 정도를 읽어야 내가 첫 번째 책 읽었을 때 발생한 어떤 오해나 오류들이 수정되고 이게 입체적으로 이해가 돼요. 근데 핀란드 애들은 그걸 그렇게 수업한다니까. 시험 칠 때 어떻게 치냐면 지진에 대해 논하시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교과서를 안 읽어 애들이. 교과서 읽어봤자 지진에 대해서 모르거든. 그 지진에 대한 책을 엄청 읽고 와서 그거 갖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는 거. 우리는 왜 안 돼? 지진에 대한 우리나라 심지어 과학고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고등학교 가서 이 수업을 하잖아요. 그럼 그 즉시 수업이 파탄나. 왜냐하면 그 지진에 대한 과학 지식 성인 레벨의 지식 도서를 읽을 수 있는 고등학생이 우리나라 과학고에는 없거든. 과학고 준비반 이렇게 해보면 가관이에요 진짜. 우리나라 전교 1등들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 지나갔다. 그 개천의 용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코스모스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사피엔스 이런 거 읽고 혹 대박 이러면서 읽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막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막 이제는 혼자 공부할 수 없는 어떤 시대가 돼버렸어.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애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냥. 혼자 학교 공부는 늘 똑같았어요. 학교 공부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리밋이 정해져 있어요. 교과서요 교과서. 교과서를 달달 외우고 우리나라 지금도 주입식 교육 하죠. 달달 외우면 다 만점 받을 수밖에 없어. 학교 공부라는 게 시험 보면 100페이지 과목별 이거 누가 빨리 정확하게 해내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냥. 이게 뭔가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무슨 가서 배우고 자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관계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버렸냐면 애들 어릴 때부터 스스로 읽기 안 하고 계속 가르쳐주고 듣고 이해하게 하고 스마트폰 지어주고 학습만 읽히고 이래서 애들 읽고 이해하는 경우 다 없애버린 거야. 애들 못 읽어. 그러니까 못 읽으면 어떻게 해야 돼? 설명해 줘야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제가 또 흥분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왜 우리나라 평균 언어 능력이 어떠냐면 이래요. 초등 5, 6학년은 4, 5학년 정도 보면 돼요. 저는 이 언어 능력을 제가 무슨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냐면 사실 제가 처음 강사 생활했을 때 성적 뚝 떨어지는 초등 우등생들 보잖아요. 성적 떨어질 거 생각이 안 들어요. 정말 입이 떡 벌어져요. 제가 처음 강의 생활 시작했을 때 그 6학년 한 클래스 왜 그 같이 다니는 애들 있어요. 학원을 6명 통으로 이렇게 같이 다니는 애들 있어요. 엄마들끼리 친해서. 전부 다 평균 90점 이상이야. 수학을 그때 당시에 초6인데 중3 수학을 하고 있었어요. 영어로 레벨 엄청 높대. 난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높대요. 높은 수업 듣는데 물어보면 역사도 되게 잘 알아. 한국사 막 이런 거 공부해가지고 공부도 되게 많이 해. 그 옆에서 보자 진짜 입이 벌어져. 와, 이길 수가 없다 저거는. 근데 웃긴 거는 중학교 들어가자면 성적 다 떨어져. 이걸 처음 보잖아요. 처음 보면 저는 제가 걔 아빠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대한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제가 왜?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부모가 보면 어떻겠어요? 부모님도 진짜 그때 와 휘청해요 진짜. 그때 부모님하고 아이하고 사이가 팍 틀어져요. 그렇게 하면서 떨어지면. 한번 떨어지잖아요. 회복이 안 돼요. 왜 회복이 안 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메커니즘으로 회복이 안 돼. 그래서 제가 걔들 상대로 언어 능력 평가를 해봐야겠다. 왜 걔들이 교과서 다 공부 떨어지는 성적 떨어지는 애들 하는 말 다 똑같아. 교과서 어렵다는 거야 그냥. 교과서 보잖아요. 그럼 이게 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중학교 교과서 이거 왜? 읽으면 다 이해. 아까 보셨잖아요. 그런 정도 수준이에요. 이게 왜 어려워? 어렵대. 그래서 언어 능력 평가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는 공교육에서 언어 능력 평가를 하는 툴이 없어요. 슬프게도.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무슨 대단한 능력자라서 그걸 막 없는 걸 만들 수는 없잖아요. 찾았지 그래서. 봤더니 우리나라 공교육에 언어 능력 평가 툴이 하나 있더라고요. 수능 국어 영역. 그걸 찾아내서 거기서 고등교과 다 뺐어요. 문법, 고전 이런 거. 보면 앞에 한 6문제, 7문제 되게 쉽거든요. 대화문 나오고 막 이런 거. 그거 남겨놓고 나머지 지문을 중학생이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지문, 유사한 지문을 찾아내서 야매로 막 만든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오지랖이에요. 그걸 만들기 시작했다가 이틀 만에 후회했어요.
벌려놓은 일이니까 끝까지는 해야 되겠는데 뭐 너무 힘든 거예요 만드는데. 근데 어쨌든 막 야근을 따로 해서 그걸 만들었어요. 뚝딱뚝딱 만들어서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능 국어 영역의 다운그레이드 판이에요. 근데 이거 첫 테스트를 딱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성적이 떨어진 순서와 언어 능력 평가 순서 똑같아. 평균 90점 넣는데 6명이 올라가 성적이 떨어졌잖아요. 그 순서와 언어 능력 평가 순서 똑같다니까. 홀라리요 이게 뭐지? 이렇게 돼서 제가 그 뒤로 힘들지만 6개월에 한 번씩 그 테스트를 계속 한 거예요. 테스트 인터넷에서 막 수능 뽑아가지고 그 수능 문제 갖고 뚝딱뚝딱 만들어서 그 테스트지를 계속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 12년 정도 하고 나니까 추구기처럼 통계 데이터 쌓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이제 잡히기 시작했냐면 왜 그거 보고 성적 보고 중학교에서 떨어지는 거 보고 책 읽혀 보고 하면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야. 아 얘는 청소년 수를 못 읽겠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점수 보면 아 얘는 고등학교 가면서 떨어지겠는데 이런 거. 중학교 올라갈 때 성적 대박 떨어지겠다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확률 90% 이상으로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 통계 고 12년 동안 했던 통계 자료를 최신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초등 5, 6학년은 4, 5학년 수준이에요. 이거 4, 5학년 수준이란 무슨 얘기냐면 초등 4, 5학년 교과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 그래도 괴리가 별로 안 크죠 생각보다. 중학생은 어떠냐? 초등 5, 6학년 수준이에요. 고등학생은 어떠냐? 초등 5, 6학년 수준이에요. 이렇게 돼요. 이게 고등학생이 초등 5, 6학년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이게 전 이제 어떻게 이걸 추정했냐면 실제로 중3 고1 중에 중위권하고 중상위권 하는 애 중에 초 5, 6 나오는 애 되게 많아요. 평균. 근데 기초 언어 능력 평가로 초등 5, 6이 나오는 초등 5, 6한테는 수능을 못 치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건 언어 능력 문제를 떠나서 애들이 울면서 뛰쳐나가요. 그래서 저는 시도도 안 해봤어요. 당연히 뛰쳐나갈 거니까. 근데 같은 점수가 나오는 중3 고1한테는 수능 국어를 치게 해볼 수 있어요. 그럼 몇 점이 나오냐면 42점에서 48점이 딱 나와요. 이 기초 언어 능력 평가 수능을 변형한 거기 때문에 정말 이 연동률이 엄청 높아요. 예를 들어서 요때 만약 공부를 안 해서 내신은 별로 안 좋은데 기초 언어 능력 평가 높게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뒤에 가서 내신보다 수능이 월등히 높게 나와요. 수능은 이게 재밌는 게 헤드 과목이 국어예요. 국어가 높게 나오잖아요. 그럼 나머지 과목도 내신 대비로 성적이 끌려 올라가. 국어가 낮잖아요. 그럼 나머지 과목도 내신 대비 이 성적이 끌려 내려가요. 그러니까 영어 1, 2등급인데 국어 영역이 낮잖아요. 그럼 수능 쳐보면 수능 영어도 3, 4등급 이렇게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끌려 올라오고 왜냐하면 이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대학에서 학문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시험이잖아요. 학문을 뭘로 수행해? 언어로 수행해. 그러니까 언어 능력이 헤드 과목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원리대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42점에서 48점이 어떤 점수냐면 수능 5, 6등급에 해당되는 점수예요. 정확하게 중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중간보다 조금 떨어지는 거지만 가운데 포진해 있고 가장 많은 학생들이 있는 그 영역이 수능 5, 6등급. 다시 말해서 고3 입시생들이 우리나라 고3 입시생들 평균 언어 능력이 초등 5, 6학년 수준이라는 얘기지 이게. 이게 시험의 격차를 감안하더라도 중1보다 높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공부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덩치가 큰 초등 5, 6학년이 고등학교 교실에 앉아서 고등학교 교과서 갖고 공부하는 거야. 공부가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지. 근데 반대도 있어요. 초등 5, 5학년이 중3이야 언어 능력이. 이런 되게 많지는 않지만 꽤 있어요. 지금도. 그럼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뭘 따라가야 돼? 우리 아이의 언어 능력이 요걸 따라가줘야 돼. 그렇잖아요. 교과서의 언어 수준은 적어도 따라가지고 이거를 하는 게 너무 쉬워. 문제는 너무 쉬워요. 너무. 이게 얼마나 쉽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얘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영어 수학 90점 이상 나머지가 뭐 60점에서 80점은 딱 중상위권 친구였어요. 중3 때 왔어요. 첫 시험을 쳤어. 오면 우리는 바로 중3 되면 그냥 수능으로 쳐요. 수능에서 이제 고등교과만 뺀 그 수능으로 치거든요. 42점 나왔어요. 42점이면 초등 5, 6학년 수준. 초등 5, 6학년 수준이면 청소년 소설을 읽을 수 있어요. 이게 초등학교 초육 교과서와 중1 교과서의 격차를 보여주는 어떤 반면 교사예요. 초등 5, 6학년 동화를 재밌게 읽잖아요. 청소년 소설을 어려워서 못 읽는 애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더 재밌게 읽어요. 왜 더 재밌게 읽냐면 동화는 제약이 많아. 그래서 표현이나 다루는 주제가 제약이 많아요. 청소년 소설은 이거보다 좀 넓어.
그러니까 좀 더 범죄적인 것도 있고 이야기성이 세 한마디로. 그러니까 오히려 초5, 6때는 책 별로 안 좋아하다 청소년 때 책 좋아하는 애도 많아요. 일단 기점을 뭘로 잡으셔야 되냐면 초5, 6때 우리 애가 초5, 6 동화를 재밌게 읽는 애로 만드는 걸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그게 중3까지의 언어 능력을 바로 잡아주니까.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나왔어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3개월, 원래는 6개월인데 얘는 중간에 들어 3개월 다시 봤어. 60점이 됐어. 6개월 뒤에 다시 봤는데 82점이 됐어. 수능 편집본으로 82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본 수능을 치면 74, 5점 정도 나와요. 고등교과 28점에서 30점 정도 돼 배점이.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거 다 모르게 다 틀릴 것 같잖아. 근데 수능은 되게 웃긴 게 그걸 모르잖아요. 몰라도 언어 능력이 좀 높으면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잖아. 그러면 5개 중에 답을 아닌 답을 쪼아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확실히 아니야. 이건 확실히 아니야. 그 언어가 좀 떨어지면 한 3개에서 쪼아 들어가고 좀 어느 더 높으면 2개에서 쪼아 들어가. 그럼 쪼아 들어가는 확률에 따라서 반타작 이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나오면 72, 보통 고등교과를 스스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수능 70점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초등 5, 6학년 교과서를 읽던 애에서 10개월 만에 고등학교 한 2학년 교과서 정도를 읽을 수 있는 애가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되게 많이 읽었을 것 같잖아요. 예, 2주에 1권 읽었어요. 여기에 뭔가 대단한 교육적 의미는 없어요. 2주에 1권이라는 권수에. 이거는 그냥 제가 아이들한테 져서 타협한 거예요. 1주에 1권 읽게 했더니 애들이 책을 안 읽어. 그래서 2주에 1권으로 바꾼 거예요. 분량을 줄여준 거예요. 좀 다 읽으라고. 여기에서도 비밀이 있죠. 아이가 읽을 수 없을 정도의 분량을 주잖아요. 그럼 또 독서 망해요. 20권 읽은 거예요. 근데 물론 얘는 책발이 잘 받는, 요런 애를 책발이 잘 받는다 그래요. 딴 애들보다 이 상승 효과 커. 근데 보통 저는 이제 책을 읽고 나면 뭘 하냐면 12문제 정도 이제 핵심 맥락, 그러니까 책을 읽고 이해하기만 했으면 도저히 틀릴 수 없는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12문제 정도 줘요. 그럼 이게 정답률이 90점 이상이면 평균 수능이 6개월 단위로 몇 점 올라가냐면 딱 5점에서 10점 사이가 따박따박 올라가요. 무조건. 이게 정답률이 90% 이상인데 6개월 뒤 테스트 봤을 때 그대로 이런 거 없어요. 따박 올라갑니다. 이게 그 아령을 하루에 100개씩 하면 근육이 안 한 달 했는데 엄마 나 팔이 완전 말랑말랑해 이런 애는 없잖아요. 아령을 하루에 100개씩 하면 한 달이 지나면 근육이 생기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똑같아요. 해보면. 근데 책발이 잘 받고 안 받고는 뭐가 결정하냐? 책을 얼마나 재밌게 읽었냐 결정해. 얘는 되게 수줍음이 많은 중3 여학생. 맨날 들어올 때마다 무슨 얘기를 했냐? 쌤 이번 책 대박 이러고 들어올 때 되게 많았어. 그래서 사실 제가 재밌게 읽으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떤 책을 읽었냐? 이런 걸 읽었어요. 지식도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좋아하는 지식도서는 단 한 권도 없어요. 왜? 지식도서 못 읽거든. 우리 친구들은 못 읽어요. 그리고 지식도서, 부모님들 지식도서를 읽으면 애가 똑똑해질 것 같잖아요. 안 똑똑해져요. 왜 6학년인데 지식도서 엄청 좋아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언어 능력 평가해보면 자기 학년하고 똑같거나 한 단계 높거나 아니면 한 단계 낮거나. 저도 처음에 되게 당황했어요. 왜? 이게 왜 그러냐면 책을 읽어서 언어 능력이 상승하는 것을 우리 문제집을 풀려서 언어 능력을 끌어올리고 막 이런 생각들 막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안 되고요. 스킬과 패턴을 읽힐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로 올릴 수 있는 점수가 리밋이 정확하게 있어요. 한계점이. 기초 언어 능력이 안 되면 그거 아무리 해도 그 이상 절대 안 올라가요. 이게 수능 70점 위로는 절대 안 올라가요. 이게 기초로 이제 못 받쳐주면. 근데 기초 언어 능력은 제가 봤을 때는 독서, 내 사고 패턴 자체가 생활하는 것만으로 언어 능력이 올라가는 그런 인과 구조의 사고 패턴을 갖고 있지 않는 한 독서 아니면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야기 책이 훨씬 더 효과죠. 언어 능력 관점에서 보면. 이게 왜 그러냐면 장편 동화 한 권, 예를 들어 3시간짜리 읽었어. 이건 무슨 얘기냐면 3시간짜리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의 길이가 길잖아. 하나의 주제로 기승전결의 논리 구조를 가지고 생각을 한 거예요. 3시간짜리. 이 길이와 깊이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지식도서 가만히 봐보세요. 특히 초등 단계 지식도서 맥락이 없어요. 꿰지지가 않아. 원래 지식도서는 인과관계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결과를 보여주고 왜 그런지 설명해줘요. 작은 인과관계 블록을 막 설명해서 이거 거대한 인과관계를 설명해주는 구조로 돼 있어요. 대부분의 지식도서가. 그래서 이게 하나의 궤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그런 책을 읽으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언어 능력이 성장하지. 하지만 초등 단계에서는 그런 책이 거의 없어요. 청소년 책 중에도 거의 없어요. 이게 왜 거의 없냐면 이게 제가 어린이 청소년 지식도서 작가예요. 믿으셔도 돼요. 네, 제가 그 업자라니까. 근데 이게 왜 해보면 왜 안 되냐면 어떤 지식을 인과관계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주 방대한 텍스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간추리려고 해보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논리 구조에 오류가 생겨버려요. 그 잘못된 논리 구조 오류를 전달하게 돼. 그러니까 인과관계로 짜는 것 자체를 시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주 지엽적인 인과관계만 설명해 주. 이게 통으로 연결되지 않는 지엽적인 인과관계만 설명해 줄 뿐이지 이걸 전체를 괴를 연결할 수 있는 인과관계를 구축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학습 만원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못해요. 학습 만원 그거 텍스트가 훨씬 적은데? 학습 만화는 학습이라고는 하지만 지식을 다룰 수가 없는 포맷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 본질적으로는 초등 단계 지식 도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나열형으로 되어 있어요. 갯벌 하면 첫 단으로 놓은 게 뭐가 나와요? 갯벌에는 이러저러 요러저러한 종류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를 넘기면 갯벌에는 이러저러 요러저러한 생물이 살아요. 그 다음 단계를 넘기면 갯벌에는 이런저런 요런저런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가만 보면 무슨 마치 맥락이 있는 것 같지만 잘 보잖아요. 그러면 꿰지지 않는 구슬 서마를 그냥 통에 담아놓은 거예요. 주제 분류를 해서. 이건 본질적으로 발췌독을 해도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다가 흥미가 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총천연색 백과사전 읽듯이 그렇게 읽는 거 원래. 그러니까 어떻게 돼? 생각의 길이가 어때요? 짧아. 그 책을 읽을 때 나오는 사고량의 길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도 짧아. 어차피 다 단절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언어 능력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식도서가 필요가 없네. 그건 아니에요. 꿰지지 않았을 뿐 구슬을 계속 모으고 있는 거야 얘가.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언어 능력이 떨어지지만 방대한 상식을 가진 어떤 애가 돼요. 그럼 얘가 뒤에 가서 청소년이 됐을 때 보통 이제 진짜 지식도서를 읽을 시기는 보통 중2 아니면 중3이에요. 그때가 돼야 그나마 잘 성장하면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진짜 제대로 된 지식도서 있잖아요. 시도해 볼 수 있거든요. 그때 그 꿰지지 않는 구슬 서말이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해요. 책을 읽다가 이제 그 전에 지식에 노출이 많이 안 되는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계속 나와. 아 미쳐버리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꿰지지 않는 구슬 서말이 있는데 보면 자기 아는 단어야. 그러다가 어떤 책 한 권, 지식도서 한 권을 딱 제대로 읽잖아요. 그러면 일과의 그 깨지지 않는 구슬 서말이 일과에 팍 깨지면서 갑자기 애가 달라져 버려요. 이게 개천의 용 테크트리예요. 이게 개천의 용이라고 불리시는 분들 어린 시절 봐보세요. 이게 성적이 오르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어. 중3 아니면 고1이에요. 그 전에 다 잘 공부 못했대. 근데 그때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반드시 그때 아주 미친 듯이 재밌어서 수십 번씩 반복해서 읽은 지식도서 한 권 있어. 이게 개천의 용 테크트리. 지금 개천의 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어 능력이 오르지도 않는 그 상황을 부모님들 절대 견디지 않거든요. 개천의 용은 어떤 데서 나올 수 있냐? 부모님이 애를 내팽개쳐 쳐놨을 때 어떤 애가 이상한 짓을 하면서 계속 쓸데도 없는 그런 지식책을 막 계속 읽는데 부모가 먹고 사느라 너무 바빠서 걔를 못 봐. 그러다 뭐 그 중에 어떤 애가 하나가 갑툭튀로 그런 테크트리를 타서 갑자기 개천의 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개천의 용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거죠. 그래서 지식도서 읽히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지식도서는 근데 지식도서를 읽는 어떤 애가 되면 좋긴 하잖아요. 뒤에 가서 청소년이 돼서. 그럼 뭘 하셔야 되냐면 그냥 많이 보여주셔야 돼요. 지식을. 굳이 읽기로 하지 마시고. 우리 현장 체험학습 있잖아요. 경주에 뭐 월성에 갔는데 우리가 가면 막 한숨 나오잖아. 저것이 내가 여기 유적지라고 데리고 왔더니 막 쳐놀아 막 풍선 들고 막 뛰어다니고 막 괜찮아요. 그게 뒤에 가서 책을 읽게 만들어요. 이 지식은 어떻게 와야 되냐면 초등 단계에서는 노출인데 이 노출이 어떻게 하냐면 감탄의 형태로 와야 돼요. 저는 동물의 왕국이 공중파 편성에서 사라진 걸 너무 슬프게 생각해요. 제가 지식도를 읽는 사람이 된 이유가 동물의 왕국 때문이었거든요. 너무 충격적인 걸 많이 봐서 동물의 왕국에서. 그 동물의 왕국이 세상 잔인하고 세상 희한하고 세상 외설적이거든요. 숫사자가 암사자에게 다가가고 싶은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막 상어가 막 무릎 뜯고 막 이게 나오고. 저는 지식책 중에 진화론 책 청소년 또 굉장히 좋아해서 읽었는데 그 왜 읽게 됐냐면 고물한 걸 보는데 아마존의 개천이에요. 이 조개가 살아요. 이 조개가 어떤 조개냐면 뚜껑을 열어 살을 내. 근데 살을 내 살이 물고기 똑같이 생겼어. 조개살이 이렇게 흔들면 똑같이 생긴 물고기 짝짓기를 하러 와요. 걷다 대고 포자를 확 쏴. 그럼 아가미 포자 딱 붙어요. 그럼 여기서 부화를 해서 이 물고기를 뜯어먹고 걔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와 대박 신기하다. 어떻게 눈도 없는데 똑같이 만들지? 이게 일단 1차 충격이 왔어. 뭐야? 근데 그 옆 개천으로 가요. 그 옆 개천에도 뚜껑을 여는데 똑같은 살이 나온 애가 있는데 거기는 물고기 달라. 이 살이 생긴 모양이 그 지천에 사는 물고기 똑같은 거야. 그걸 보고 제가 받은 충격이 어떻겠어요? 몸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바로 찾아보진 않아요. 우린 또 그렇게 또 어릴 때는 그렇게 부지런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뇌리에 남아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누적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누적된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어떤 책 한 권을 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동물 다큐멘터리나 어떤 자연관찰 다큐멘터리 그리고 현장 체험학습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냐하면 호기심이라는 건 뭘 봐야 생기지 아무것도 안 보는데 생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거.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지식을 많이 아는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시간이 끝나가고 있어요. 어떡하지? 잠깐만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지만 넘어갈게요. 그래서 독서 교육에 있어서 이게 책 형태별 난도예요. 에세이가 제일 쉬워요. 에세이는 생활 사고의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하기 때문에 제일 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의 지금 성인 언어 능력이 얼마나 낮은지는 베스트셀러 상위 목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0년 전만 해도 에세이가 베스트셀러에 들어온 일은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했어요. 왜냐하면 책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에세이 읽잖아요. 다 읽고 나도 읽은 것 같지가 않아요. 뭐야 이 헐거운 것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왜 책은 읽으면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충격을 받아야 돼요. 이거 막 도전을 받아야 돼. 읽었는데 내가 지금 책을 읽은 것일까 안 읽은 것일까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에세이가 상위 목록이 엄청 많이 포진돼 있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윗단계에 있는 그런 읽은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책들을 읽으면 지금 성인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이야기책, 소설이에요. 물론 이제 이게 고전 명작까지 가면 이 룰은 깨져요. 학령기 단계에서 동화서부터 이제 청소년 소설, 뭐 장르 소설까지는 이 룰이 유지가 돼요. 근데 이제 고전 명작까지 가면 고전 명작은 정말 어려워요. 그 아이들한테 고전 명작 읽히려고 하지 마세요. 죽도 밥도 안 돼요. 왜? 저는 아동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고전 명작 읽히는 거. 톰 아저씨 오두막이요. 그나마 고전 명작 중에 되게 쉬운 거거든요. 그 완역본 3권짜리예요. 이렇게 두꺼운 3권짜리. 깨알 같은 것으로. 그게 미국의 그 남북 전쟁 시기에 흑인 노예를 해방하게 만든 대중들이 읽고 감탄해가지고 감동해서 흑인들을 해방하게 만든 그런 책이잖아요. 그 말은 뭐야? 미국에서 책 좀 읽는다는 사람들이 그 책을 다 재밌게 읽었다는 뜻이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일단 집어 던지실 거야 아마. 톰 아저씨가 주방에 들어가. 주방에서 70페이지가 넘어가요. 주방 안에서 70페이지 넘어간다고. 물론 대화도 하고 뭐도 하지. 하지만 70페이지 넘어가. 그거 다 의미가 있어요. 이걸 꿰뚫어 볼 수 없는 언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5페이지 정도 읽으면 그래서 언제 나가는데 언제 이렇게 돼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이 이제 지식 도서고요. 그 다음에 철학 도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평균 언어 능력을 봤을 때 이것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이것만. 물론 아이가 스스로 좋아서 지식 도서를 읽으면 그거 말리시면 안 돼요. 독서의 기본 원칙은 애가 좋아서 읽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이 디자인해 줄 수 없어요. 지식 도서 읽으면 언어 능력 안 올라간다는데 애가 지식 도서 말고 걔가 그런 애인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우리 아이가 이런 특징이 있는 아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학습 만화를 읽네. 우리 애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밥과 라면을 놓는데 애가 계속 라면만 선택해. 이거 똑같은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이가 이야기책을 재밌게 읽으면 이야기책을 재미있는 그 아이가 됐을 때
이걸 막 더 업그레이드 시켜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재미있어 하는 그 상태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것만 되잖아요. 만사가 모두 해결됩니다. 요 얘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대한민국 대표 독서 단절 모델이라고 부르는 대한민국에서 어린 독서가들을 골로 보내는 가장 표준적인 모델이에요. 지식 전집으로 시작해요. 지식 전집은 나쁜 책은 아니에요. 저도 엄청 많이 썼어요. 죄송해요. 제가 논술학원 강사 시절에 소시적에 아르바이트로 H사, W사 뭐 이런 데 거 되게 많이 썼거든요. 보시다 보면 이게 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이름을 발견하고. 그럴 때 모른 척 해주세요. 근데 이 지식 전집 책이 되게 좋아요. 책은 좋지만 애들이 읽을 책은 아니에요. 특히 이제 뭐 전래동화 이런 거는 괜찮죠. 전래동화 왜 신데렐라 이런 거 있잖아요. 좋아요. 한국사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이게 전집 사람 보통 뭐 30권, 50권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부모님들 무슨 생각이 들어요? 본전을 뽑아야겠다 생각이 들잖아. 그래서 이걸 다 읽히려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똘똘아 1번부터 5번까지 뽑아. 이렇게 이게 이제 뭘 제약하는 거냐면 독서의 이 선택권을 제약하는 거예요. 책을 독서가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책을 고르는 거예요. 책을 고르는 능력과 감각을 쌓는 거 이거 없잖아요. 그럼 책 못 읽어요. 심지어 숙련된 독서가조차도 주기적으로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책을 구경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서서히 말라 죽어가요. 무슨 책이 있는지 알아야 책을 읽지. 일주일에 1시간 정도는 책 구경을 해야 돼요. 책 구경을 독서가가 되고 싶으시면 만약 부모님 내가 독서를 해보고 싶다. 그럼 책을 처음부터 읽으려고 하지 말고 일주일에 1시간씩 도서관 가서 내가 만만하고 재미있어 하는 책이 뭐가 있을까 대충 한독 과 한번 빌려보세요. 읽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책등 보고 제목 있죠. 제목 땡기는데 보고 앞표 뒤표 보고 제가 4지까지 보란 말씀 안 드릴게요. 앞표 뒤표 보고 괜찮겠다 하는 책을 한독과 한번 빌려보시라니까요. 그럼 빌려와서 뭐라 하냐면 그거를 권당 앞에 30페이지 있잖아요. 그것만 읽는다고 생각했어요. 앞에 30페이지만. 그 30페이지는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면 읽을 수 있냐면 화장실 갈 때나 아니면 아주 짧은 짜투리 시간만 좀 이용해도 왜 화장실에서 책 보면 변비 치질 걸린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낭설이에요. 제가 늘 화장실에서 책을 읽는데 30년을 넘게 읽어왔지만 그런 질환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부모님들 같은 책을 이게 아이들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돼? 아이들 역시도 책을 고르게 해주셔야 돼요. 뒤에 가면 지금 이제 초등 고학년이잖아요. 못 고르는 애들 되게 많아요. 골라봐 그러면 애들이 막 엄마 책이 너무 많아 이래요. 그 재밌어 보이는 책 골라봐. 그럼 애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책이 재밌어? 이래요. 근데 어쨌든 이 지식 전집을 활용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사놓으세요. 사놓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전집 30권 중에 애가 한 권만 뽑아. 계속 똑같은 책 계속 뽑아. 그걸 견디실 수 있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걸 견디시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관점이 뭐냐면 이 지식 전집이 스타트가 안 좋은 게 굉장히 안 좋은 독서의 출발점을 만드는데 이게 사실은 독서를 공부로 봐서 이런 거거든요. 지식 전집을 왜 읽히겠어요? 제가 영유아 지식책 쓰는데 아프리카 국경선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유아가 아프리카가 뭔지도 모르는데 아프리카 국경선이 그렇게 생긴 게 왜 궁금하냐고. 정말 좋아. 내가 봤을 때 그 청소년 읽으면 진짜 좋아요. 그치? 그 핵심 맥락이 쏙쏙 들어와 그냥. 만약에 중3 정도 애가 상식이 너무 중3인데 우리나라 애들 중에 한국사에서 고조선부터 대한민국까지 순서대로 못 깨는 애들이 70% 이상이에요. 그런 애들한테 영유아 전집 읽혀주잖아요. 그럼 바로 다 깨요. 30권짜리 영유아 전집 갖다 주고 요번 방학 때 이것만 읽자. 이거 읽으면 바로 다 깬다니까. 청소년들한테 좋은 책이에요. 그거는. 자, 지식전집 이렇게 읽히다가 근데 이때는 애들이 착해요. 사실 애들 지식전집 안 좋아하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되게 좋아하는 척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심지어 엄마가 읽어줄 때가 아닌데 그걸 꺼내서 봐. 그럼 엄마가 와서 똘똘 너 그거 보니? 엄마 너무 재밌어. 우리 애들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애잖아요. 너무 애잖아 애들이.
이러다가 이제 초3 정도 되면 또 주변에서 막 무슨 얘기를 듣고 이제 이렇게 되죠. 아 이제 지식책을 읽을 때가 되었다. 똘똘아 이리 오렴. 지식책을 한번 읽어보자. 한국사로 시작해볼까? 이제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아이가 그 전에는 이제 어떤 상태였냐면 엄마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엄마가 원하는 걸 해드려야지 이렇게 하다가 이때는 애들이 이미 이제 세태에 찌들어 있어요. 자세가 어떠냐면 아 진짜 보자 하니까 더 이상 못해 이렇게 이거 처음에 좀 착한 애들 좀 시도해요. 하지만 읽어보는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식 도서가 재밌으려면 유일한 방법은 내가 너무 궁금해서 그걸 뽑아들면 재밌을 수 있어요. 이게 부모님이 갖다 주자니까 재미있던 것조차 없어져요. 어제 궁금했던 개미가 오늘은 안 궁금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제 독서가 파탄지경이 이렇게 되죠. 이제 아이가 이제 파업에 들어가면 파탄지경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협상장이 척삼 테이블이 차려져.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독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학습 만화는요. 학습 만화를 읽고도 책을 잘 읽는 애들도 있어요, 물론. 근데 우리 아이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굉장히 떨어지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1, 2학년 때는 1대 9의 비율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학습 만화 1 읽을 때 글책 9 읽자. 이 유지가 돼요. 일시적 착각에 빠지지. 이게 되나 보다. 이게 왜 되냐면 학습 만화 애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셨어요? 도서관 가서? 이렇게 10권씩 쌓아놓고 딴 애들 가져갈까 봐 10권씩 쌓아놓고 이렇게 읽어요. 이 속도로 읽어요. 이게 과연 읽는 걸까요? 총천연색 광고를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학교 공부 교과서 자기가 안 읽어요. 책은 이렇게 읽어요. 근데 이게 초3 딱 되면 근데 이렇게 넘기더라도 초 1, 2책은 말이 글책이지 텍스트 분량으로 놓고 보면 그림책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넘겨서 한 권 읽는 속도보다 글책을 이 글자로 읽는 속도가 별로 안 달라요. 고통의 크기가 그렇게 다르지 않아. 그래서 이게 유지가 되다가 초3만 되면 글책이 어떻게 되냐면 본격적인 글책이 돼. 한 페이지에 16줄 딱. 그럼 학습 만화를 이 페이지로 넘기던 애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헐 대박 이 책은 어떻게 읽어도 페이지가 안 넘어가냐?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1대 9가 역전돼요. 9대 1로. 9대 1로 이거 1이 뭐냐? 1은 보다 못한 부모님이 야 그래도 너무 학습 만화만 있는 거 아니야? 글책 야 학습 만화 9권 읽을 때 글책 한 권이라도 읽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알았어 엄마 하고 그 한 권 어떻게 읽어요? 학습 만화 넘기듯이 읽어요. 이게 뭐야? 속도계 속도. 결과로 이건 읽는 거야 안 읽는 거야? 안 읽는 거예요. 결과 말이 9대 1이지 사실은 9대 1이 아닌 거예요. 100인 거예요. 100. 10인 거예요. 10. 그래서 4학년이 딱 되잖아요. 그럼 4학년 책 뭔지 아시죠? 4학년 동화책. 찰리와 초콜릿 공장. 마틸다 뭐 이런 거예요. 5, 6학년 책보다 글씨가 크다 뿐이지 두께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초3 때 학습 만화 읽은 애한테 뒤늦게 얘야 이 책을 읽도록 하자. 이제라도 이야기책을 읽자고 주잖아요. 걔한테 그 책은 읽을 물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엄마 나한테 왜 이래? 이렇게 돼요. 이렇게 사실상 우리 독서 통계 보면 초등학생 6학년까지 막 1년에 10권 넘게 읽고 막 20권 30권 읽고 통계 잡히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다 학습 만화예요. 실질적인 폭포는 언제 형성되냐면 초3 때 형성돼요. 초3 때 실질 독서 인구를 10% 이하로 떨어진다고요. 어마어마하죠. 이걸 피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뒤에 독서 습관 얘기 나오거든요.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유튜브에 공부머리 독서법 치면 위에서 두 번째 세바시 강연이 있어요. 독서 뭐 5가지 어쩌고 그거 보시면 돼요. 질문을 받을게요. 죄송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이 없으시군요. 예. 예. 잘 읽던가요? 음. 음.
남산의 부장들은 어른들을 위한 루포잖아요. 아니 근데 이건 완전히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보통 책을 읽으려면 흥미와 언어, 독서는 보통 흥미와 언어 능력 두 바퀴로 가는 자전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내 언어 수준에 맞고 흥미가 가는 책을 읽어야 독서가 쫙 일어나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흥미는 엄청 센데 언어 능력은 낮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독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위험 부담이 있긴 해요. 제가 중학교 때 코스모스를 읽었는데 너무 궁금해서 읽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4페이지를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4페이지 읽고 던져놓고 잤어요. 근데 그 다음날 다시 읽었어요. 그 4페이지를. 좀 알 것 같기도 해. 그 4페이지 읽으니까 어떻게 돼? 에너지 다 빠져. 어려운 거를 한 4페이지 읽고 나니까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힘은 다 빠져. 다 쓰러졌어. 그러다 또 며칠 지나서 또 그렇게 해서 시작해가지고 제가 코스모스를 중3 고1 때 10번을 읽었어요. 근데 이렇게 막 10번 읽었다 그러면 막 전투적으로 막 하루에 막 100페이지 이렇게 이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페이지 읽고 쓰러졌다가 딴 거 막 읽고 놀다가 또 가서 왜냐하면 그 코스모스란 책이 내 서가에 꽂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뿌듯한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용돈 주고 산 책이었거든요. 참 문틀을 열지 않고 그 사이로 코스모스의 그 뭐랄까 우아한 기운이 막 뿜어져 나와. 방문해서. 근데 아이가 만약에 그 정도로 이제 해서 한다면 아마 처음 주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지를 못할 거야. 하지만 그걸 막 조금 찔끔 읽고 놔두고 찔끔 읽고 놔두고 하는 거를 부모님께서 견뎌주시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죠. 그 친구는 현대사에 관심이 많았나 보네요. 예, 근현대사에. 그래서 그때가 또 아주 폭력적인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권력과 총칼이 난무하는 그런 친구들은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이런 걸 읽으면 좋겠다. 이 박시백의 학습 만화 읽지 말라 그래놓고 왜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이렇게 그 학습 만화가 아니에요. 학습 만화와 컨텐츠로서의 지식 만화가 있거든요. 구별하셔야 되는데 간단한 구별법은 이거예요. 학습 만화는 페이지를 펼치잖아요. 그 정보가 그 지식이 안 나와요. 예를 들어 지진인데 페이지를 펼쳤는데 강아지와 아이가 나와. 제목은 지진인데 이러면 학습 만화예요. 조선의 건국인데 펼쳤는데 이성계가 나와. 이러면 그거는 컨텐츠로서의 지식 만화예요. 그 또 다른 구별점, 컨텐츠로의 지식 만화는 글이 엄청 많아. 이웃 나라 뭐 무슨 나라 그 있잖아요. 글 엄청 많잖아. 박시백 글 엄청 많잖아. 그거는 한국사를 처음 접해보는 사람이 조선사를 처음 접해보는 사람이 맥락에 맞게 가장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든 아주 훌륭한 컨텐츠예요. 그걸로 시작해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조선 왕조 비사 그것도 피 튀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아마 좋아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역사 쪽으로 특화시키는 방법도 있죠. 그건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천재들의 독서법이라고 제가 마구마구 떠들고 있을 겁니다. 예. 질문이 없으신가 보군요. 세상에. 예. 네. 6학년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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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제 읽어주기는 원래 정석적인 단계는 초2에서 끝나야 돼요. 초2가 딱 되면 초3 되면 스스로 읽는 단계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읽어주기를 계속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이가 스스로 책을 읽지 않을 때 읽어주기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아직 애가 읽기 독립을 하려다 깔아앉은 거거든. 근데 여기에는 몇 가지 기제가 있어요. 일단 언어 능력이 너무 낮아서 그럴 수 있어요. 언어 능력이. 근데 이거는 독립시키기 위한 액션을 취하셔야 돼요. 근데 시간이 없어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30분이 순삭되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이게 유료긴 한데 저한테 돈 오는 건 없어요. EBS의 클래스 2라고 있어요. 클래스 2에 들어가면 제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월 4,500원을 결제하면 거기 있는 다큐를 그걸 다 볼 수 있거든요.
다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읽기 독립을 시키는지, 읽어주기를 어디까지 하는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죄송해요. 너무 긴 얘기라서. 예. 몇 학년이죠? 음. 엄청 빨리 읽는다는 게 기준이 책 한 권을 기준으로 한 말씀 몇 페이지 책인데 얼마 만에 읽더라 이런 거. 아 초사책 이게 초콜릿 전이 두 가지거든요. 예? 그 일본인 사람이 쓴 초콜릿 전쟁? 아 예, 예, 예. 음, 음.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초등에서 독서 습관이 안 좋다 할 때 99.9%가 속독이거든요. 속독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읽지 않기 위해 하는 속독이 있어요. 엄마 책 읽어 하니까 다 읽었어. 이거 하려고 하는 속도 있고요. 이건 초광속이에요. 막 3시간짜리 책을 15분 만에 읽고 막 이래요. 거의 초능력이지. 근데 그런 애들은 물어보면 답을 못 해요. 자녀분처럼. 그래서 자녀분 같은 경우에 만약 속독을 하고 있다면 일단 속독이냐 아니냐를 좀 구별해야 되는데 이렇게 속독의 폐가 좀 심하다 보니까 제가 이 책에서 속독이 어느 정도 빠른 것까지는 속독이 아닙니다. 가이드를 일부러 뺐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소리 내서 읽는 거에 한 2배속까지는 속독이 아니에요 사실은. 책을 재밌게 읽게 되면 자연 상승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기준이 또 막 흐트러져 가지고 또 막 우리가 괜찮은 거면 사실 엄청 심한 속독인데 이럴 것 같아서 사실은 소리 내서 읽는 속도를 읽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엄포를 놓은 건데 워낙 이 폐가 심해서 근데 한 2배속까지는 속독이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2배속 정도일 거예요. 막 3시간 걸리는 책을 1시간 반 만에 읽고 뭐 이 정도? 그러면 속독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속독의 또 다른 유형이 뭐가 있냐면 저는 이제 이거를 어, 발골형 독서, 뭐 회 뜨는 독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회 뜰 때 왜 이렇게 척추를 따라서 물고기 이렇게 쭉 하잖아요. 기승전결 이렇게 회를 뜨는 애들이 있어요. 얘들이 이제 특징이 그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는 거야, 죽었다는 거야. 이게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책을 읽을 때 핵심 맥락만 따다다닥 파악해서 읽어. 그래서 얘들의 특징은 어느 정도 높아. 근데 왜 높냐면 기본적으로 똘똘해서 높은 거예요. 그냥 책을 계속 읽잖아요. 계속 그 상태예요. 그냥 기본 똘똘함으로 갖고 있는 언어 능력이라서 똑똑한데 책을 읽는 게 소용이 없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경계에서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좀 정식을 조금 빨리 좋아해서 빨리 읽는 건지 속도로 진입한 건지를 좀 보셔야 돼요. 그러게요. 또 여기서 제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 왜냐하면 제가 이게 한 마디만 띡 들이고 말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한 마디 띡 들이면 오해가 또 막 눈더미처럼 생겨요. 죄송해요.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받고 예. 다른 책에 꼭 흥미를 느껴야 될까요? 꼭,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천재들의 독서법. 예, 쓰러질 때까지. 책 한 200번, 300번 읽는 건 일도 아니에요. 심지어 그런 애들도 많아요. 책 떨어져서 그 책 다시 사. 떨어져 다시 사고, 떨어져서 다시 사고. 많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글을 엄청 잘 써요, 뒤에 가면. 초등학교 1학년 가잖아요. 글을
지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가 글을 써놓고 지가 놀라요. 이렇게 지가 놀라 지가. 이게 왜 그러냐면 다큐에 나와요. 다큐란다. 세바시에 나옵니다. 예.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긴 시간이네요. 제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의 독서 인생을 내가 디자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계속 같은 책 읽는데 바꾸는 것도 좀 확장하면 좋지 않을까? 이것도 디자인하는 거예요. 애가 책의 형태를 띈 것, 그러니까 왜 책인데 만화 장난감인 거 있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제 학습 만화고, 영유아 같은 경우에 이제 막 장난감이 막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사실 책이 아니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사실 영유아는 그런 거 갖고 놀아도 돼요. 갖고 놀아도 되는데 어쨌든 책의 형태를 띈 것을 아이가 스스로 읽고 있다면 그 스스로 읽는 상태를, 그러니까 책을, 영유아는 목표가 뭐예요? 그러면 계속 와서 책을 읽어달라고 하는 애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읽어주기를 주독서로 하고 스스로 읽기를 보조독서로 할 때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초3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가는 시기고. 그래서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속도. 우리 아이가 2학년인데 막 꼭 보면 옆집에 이상한 애들 있어. 막 초2인데 막 초도 6학년짜리 막 몽실언 이런 거 읽고 막 울고 막 이런 애들 있어요. 그거 부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걔는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 애가 뒤에 가서 독서가가 될 확률은 한 2천만 분의 1 정도 돼요. 청소년 되면 걔는 결국 책 안 읽을 거예요. 그 걔를 보고 어머 쟤는 저렇게 있는데 우리 애는 자기 학년 동화를 재밌게 읽고 있어. 얘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잘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하고 공룡책을 막 미친 듯이 읽고 정말 좋은 거예요. 다큐에 저 방송에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집에 돌아가셔서 아이하고 독서는 가정에서 독서 교육을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토론은 어떻게 해요? 그걸 왜 집에서 하려 그래? 필요도 없어. 그거는 왜 토론을 집에서 하려 그래? 독서 문화를 키울 수 있게, 아이가 독서 문화를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게 아이가 그렇게 이끌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했는데 오늘 제가 들어보니까 질의응답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저는 그냥 마지막에 해주신 이렇게 아이가 좋아하는 그 책을 좋아하는 가정 환경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신 것 같아요. 예, 1시간 30분 동안 열강해 주신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책에다가 이렇게 사인도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제가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이제 자유학년제 강의를 갖겠습니다. 이렇게